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 맺기,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인연을 잘 맺고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네. 특히 요즘처럼 환경이 변하거나 아님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관계 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던 당신의 경험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말하는 인연의 본질, 또 그 유지 비결, 여기에 숨겨진 통찰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독특한 시각을 가졌더라고요. 특히 듣는 것과 가르치려는 것, 이 두 가지가 관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요. 그 관계의 성공과 실패가 결국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여기에 크게 달렸다는 겁니다. 아, 듣는 것과 가르치려는 것.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기술,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가 진단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런 것과 그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 이런 거랑 맞물려 있다는 점이에요. 사회적인 맥락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처세술이라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대한 나름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경 변화나 거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이 좀 멀어지는 경험? 당신도 아마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면 있죠. 자료 속 질문자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요, 관계를 처음 맺는 방법하고 이미 맺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과 유지가 같다. 네. 그 핵심으로 딱 하나를 꼽는데 바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요. 잘 들어준다는 건 그냥 예의 차리는 걸 넘어서요. 상대방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아, 존중의 표현.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분석이 나와요. 우리가 종종 상대 말을 잘 못 들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악의가 있거나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내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력이요? 듣는 실력? 네, 맞아요. 경청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죠. 듣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역량으로 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료는 상당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제대로 들어주기만 하면 상대는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요. 와, 절대 안 떠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관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경청을 딱 지목하는 거죠. 듣는 게 관계의 시작이고 기반이라면 반대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도 있겠죠. 영상에서는 그 원인으로 망설임 없이 딱 이거라고 지적해요. 상대한테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떠나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아니 근데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조언하거나 가르쳐 주려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게 관계를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전 세대랑은 좀 다르게 스스로를 기본적인 소양이나 지식을 갖춘 지식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를 자신을 좀 낮춰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가르치려는 행위 자체가요? 그렇죠. 내가 네가 가진 그 정도 지식도 없을 만큼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무언의 저항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조언을 해줘도 그 방식이 가르치라는 형태가 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오, 이거 상당히 좀 예리한 지적인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가르치려 드는 것하고 무시하는 것을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르치는 것과 나누는 것의 차이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나누는 것, 어떻게 다른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서로의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뭔가를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즉, 이 자료 표현대로면 나누는 건 연구고 탐구기 때문에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누는 건 연구다. 네. 반면에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좀 상하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그 정치권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같은 문제라도 자기 주장만 막 강하게 내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 싸움으로 가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내용 자체보다는 그 소통의 형식이나 태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주장이라는 건 종종 가르침의 형태를 띠기가 쉽고 반면에 의논은 본질적으로 나눔의 형태에도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방적인 주장은 상대방의 어떤 식견이나 관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의논은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서 같이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이 특히 이제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더 구체화되는 지점도 흥미로웠어요. 자료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춘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한 지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좀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면 그건 또 아주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 뭐 전문적인 기술 전수 같은 영역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 희한한 지식인이란 표현,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표현 자체가 약간 도발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요. 이 자료가 말하려는 핵심은 결국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지식 수준이나 정보 접근성이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인식에 기반하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죠. 국민 지식 수준이 한 70%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요. 물론 뭐 그 70%라는 수치의 근거나 객관성은 좀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렇죠. 그건 좀. 네. 근데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높아진 지식 수준하고 자의식이 사회 전반에 특히 세대 간의 인식 차이나 노동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지식 수준의 변화가 노동시장까지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료 주장에 따르면요. 이렇게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과거 세대가 했던 뭐 단순 생산직이라든지 육체노동 이런 걸 선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 이 젊은 세대에게 과거 방식의 노동을 강제로 시키려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건 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긴 그렇죠.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산업 구조나 노동 시장의 재편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와, 이게 사회 구조적인 변화 진단까지 나아가네요. 그렇다면 이런 지식인 사회에서는 소통 방식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뤄지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통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대상을 구분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식이나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뭐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든지 난민 같은 국제사회의 특정 그룹에게는 여전히 체계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갖춘 한국 사회 내부 구성원들한테는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수평적인 나눔의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랑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써야 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세대는 경험도 많고 지식도 풍부해서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동기나 욕구가 아주 강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가르치려는 태도 자체가 의도와는 다르게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 표현이 좀 날카롭던데 가르치려고 만들지 자기가 솔선수범 안 해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생기는 거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분명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고 싶은 좋은 의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오히려 소통의 벽을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역시 소통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막 쏟아내는 대신에 먼저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게 바로 경청이죠. 먼저 듣고 네.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걸 선별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말고 나누세요.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관계 맺기의 기본 원칙, 경청하고 나누기.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듣고 그들의 눈높이나 필요에 맞춰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요. 영상 속에서 젊은이들 걸 먼저 많이 듣고 여기에 무엇을 나눌까? 내가 가진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 이 부분이 딱 그 말인 것 같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런 상호작용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세대 간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싹틀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네. 일방적인 지시나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즉 나눔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대 갈등 문제 역시 그 근본을 파고들면 소통 방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당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결국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 지식을 막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즉 경청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즉 나눔 태도에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참 역설적인데 오히려 나 자신이 성장하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잘 받아주면 내가 모자라던 부분이 찬단 말이죠. 이 부분, 당신에게도 좀 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자료는 결국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청과 나눔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 원리다. 이걸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자료가 지식인 사회라고 규정하는 현대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과거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가르침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나눔의 방식이 관계 형성과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죠. 핵심 동력이다. 네. 어쩌면 이건 뭐랄까 사회 발전 단계에 따른 소통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본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결국 관계 맺음과 유지에 있어서 나누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구분이 핵심이죠. 특히 스스로 어느 정도 지식이나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나는 과연 나누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나눔과 가르침의 구분이 당신의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 그리고 관계 속에서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요, 특정 사회, 예를 들어 오늘날의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가르침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특정 그룹에게는 여전히 가르침이 중요하고 필수적일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 구분도 있었죠. 네. 그렇다면 당신이 활동하는 삶의 영역,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어떤 사회활동이든 그 안에서 소위 이미 지식을 갖춘 그룹과 지식이나 도움이 필요한 그룹, 물론 이건 이 자료의 관점에서요, 를 어떻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룹에게 더 효과적이고 또 존중받는 소통 방식, 즉 경청과 나눔, 그리고 체계적인 가르침 사이에서 그 적절한 균형점이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탐색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단순히 관계 맺기를 넘어서 어쩌면 당신의 영향력을 앞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